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어느덧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추석에 밥상머리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전공대였습니다.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바로 광주 전남에 만든다는 겁니다. 과연 202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 짓는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한전공대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또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이케이의 KBS 광주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 에너지연구소장이신 장재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전공대의 청사진이 최근 제시됐는데요. 한전공대를 축소한다거나 또 개교를 연기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터라 이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현빈 단장님, 우선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하는 건가요? 예, 22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전공대가 뭐 학생은 몇 명이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이번에 발표된 중간 용역 보고 내용을 말씀을 우선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 보고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이 시점에 공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또 하나는 설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가능한가 하는 설립 타당성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설립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한전공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그 기본 구상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단 현재 에너지 전환이나 디지털 변환 이런 어떤 시대 조류를 볼 때 새로운 공대의 대학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전공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종래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앞으로 그 생존을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국가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반드시 한전공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인이 된 거고요. 이 한전공대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한전공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하느냐, 이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예, 일단은 실질적인 그 모습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한전공대 단지,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각종 연구소, 대학의 연구소들이 들어서는 클러스터 단지, 그리고 이 한전공대라는 지역 대학을 일거의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랜드마크 연구 단지, 이 세 개 단지를 큰 축으로 해서 스마트 캠퍼스 시티 개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 클러스터가 이제 어우러지는 건데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 학생이나 뭐 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이거는 부지 면적이랄지. 예. 지금 학생의 규모는 1000명 플러스 알파로 잡고 있고요. 이 알파 부분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외국인의 규모는 한 적게는 10%에서 15%, 많게는 50%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고, 이 1000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400명은 학부 학생들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100명씩, 그래서 총 400명이고요. 이것은 미국의 그 굉장히 혁신적인 대학이라고 평가받는 올린공대, 그리고 올린공대는 360명 정도가 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성안나 고등과학기술원은 학부와 석사과정 합쳐서 690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한 400명 수준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600명은 석사, 박사 그리고 박사 후 과정에 연구를 집중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전공대가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가 가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중점을 두기 위한 포석이고요. 그다음에 교수는 100명 플러스 알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학생 10대 교수 한 분 정도로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학생 1000명에 교수 100명 예. 이 정도 규모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 일반 증민들이 봤을 때는 지스트나 뭐 전남대, 조선대에 비해서는 이 턱없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대학과 비교해도 뭐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거죠. 일단 그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클러스터 안에 한 적어도 기업이나 연구원, 대학 이런 연구원들이 다 모이게 되면 한 5,000명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시에스타 사이언스 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릭슨이 주도를 했는데요. 이동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그게 주도를 해서 만든 어떤 우리 에너지밸리 같은 데인데 거기에 총 고용 창출 규모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그 정도를 목표로 한전공대 클러스를 중심으로 그 정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이제 앞으로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남아 있긴 한데 예. 최종 용역 보고서에서도 수정이 안 되는 건가요?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가요? 물론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아니죠.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네. 골격은 유지될 걸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한전공대를 설립한다는 말만 있었고 구체적인 설립안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송갑석 의원께서는 이번 용역 보고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한전의 의지 관련해서는 저는 한전의 의지는 예전에도 확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중간 용역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천명을 한 거고요. 물론 그 대학 하나를 만든다는 게 더군다나 세계적인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 하나를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많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고민도 깊고 또 다소 좌고우면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의지가 조금 뭐 의심받고 그랬는데 저는 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에 있어서 한전의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확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의 의지는 확고하다. 네. 그렇다면 이 한전공대를 대선 공약으로 또 정부의 국정과제로 담았던 정부의 의지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이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입니다. 현재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의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 이것을 현재 전담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청와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수장인 알다시피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의 의지도 확고한데요. 얼마 전에 국회 예결위원회 질의에서 제가 한전공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이낙연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낙연 총리는 다 아시겠지만 총리 하시기 전에 이곳 네. 전남지사셨고 네. 그 시절에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 설립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직은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 학교 설립하겠습니다라고 네.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현재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그다음에 대학의 어떤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대학이 위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학을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한전공대가 일반적인 대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에 특화된 연구 중심의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을 지향하면서 만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대학을 바라보는 교육부 시선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대학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에너지에 특화한 한전공대는 기존의 대학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대학을 아무리 줄이고 있지만 새로운 인재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더욱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 한전공대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지금 한중간에 와 있죠. 시작도 아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기술, 새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거고
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어떤 대학 방향의 대학 취지의 한 방향과도 저는 네. 부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영역 보고에 시도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내용을 아마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아주 유심히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병훈 광주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한전공대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태동이 됐느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광주 전남이 초광역으로 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전이 나주에 입지를 하게 됐었죠. 나주에 입지하면서부터 광주 전남은 에너지 산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광주 전남이 그 에너지 산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이걸 내놓은 것이죠.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제대로 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이렇게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한전공대가 태동을 하게 된 것이고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에 국정과제로 이게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포럼이 형성되면서 한전에서 용역을 지금 하게 돼서 지난번에 중간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한전공대가 뭐냐? 지금 학생 수가 격감하는데 보통 일반 공과대학을 만들자. 전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클러스터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 연구 중심에 한전공대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하고 같은 그런 것이죠. 최고 인재를 키워내자. 말하자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키워내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전공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일반 대학하고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 영역보고가 나왔는데 그 영역보고에는 아직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입지 선정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일정 제시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미진하죠. 미진하고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세계 최고 대학을 만든다는 그 의지를 최종 보고에는 담아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공약을 만들기 전에 아마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건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공약을 건의했던 과정 공동으로 뭐 건의를 했던 건가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그때 그 광주시당에 공약단장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공약단장을 하면서 광주 공약, 그다음에 광주 전남 공동 공약 이걸 정리해서 올렸었고 이걸 그대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전남에서도 같이 올렸죠. 그 윤병태 부지사께서는 이번에 영역 보고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 먼저 일단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8도 선도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인 에너지 신산업이고요. 그 에너지 신산업은 앞으로 그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지금 2030년까지 그 신시장 규모가 2.4경 그러면 약간 2조 2,400조 원의 10배라는 어떤 그 막대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전에서 제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막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전이 우리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겠다. 단순히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선도하겠다라는 그 한전 차원의 어떤 필요성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걸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다만 좀 그 세계적인 우리 이제 한전이 이제 기업인데 조금 그 명성에 비추어서 조금 이제 아쉽다고 느낀 부분은 지금 물론 이제 중간 보고기는 하겠지만 조금 그 설립 주체가 이제 한전인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어떤 재정 투자 계획이라든가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또 한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성장을 어떤 그 로드맵을 또 제시하셨는데 그게 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2040년까지 국내 선도 최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가서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이현빈 단장이 그 좋은 모델로 얘기했던 올린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불과 2002년에 그 설립을 해서 그 10년 만에 세계적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성장 그 로드맵을 좀 더 좀 타이트하게 해서 4년 내에 뭐 졸업생이 배출한 4년 내에 국내 탑, 10년 내에는 세계 탑이 되겠다는 좀 그런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더 네.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대한 재정 부담이랄지 성장 로드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바람이신 것 같고 이 지역의 뭐 전남대나 지스트와 같은 지역 대학들 입장에서는 한전공대가 들어서면 뭐 교수진이나 학생들이나 우수학생을 좀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학교 간의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한전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너지에 특화된 그런 클러스터가 생겼을 때 그것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견인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실행 파일을 보면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좋은 발전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대를 하신다는 내용이신 것 같고 그 한전공대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전력이 만든 대학이다.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냥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특성화 대학이다. 그럼 포항공대와 같은 뭐 일종의 사립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현미 단장님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요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분명히 사립대학이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국정 과제로 선정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인 한전이 설립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사립대학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전공대가 학생 1000명에 교수 100명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 보고에서 1000명 플러스 알파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알파에 상당히 기대를 좀 걸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지만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에 세계 유수대학이 되는데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게 잘 되려면은 연합형 대학 형태도 이루어야 되거든요. 한전공대와 우리 지스트, 우리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가 전대, 조대하고도 이렇게 연결 구조가, 연대 구조가 돼야 되고 또 이 지역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우리 글로컬한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원 문제가 다소 지금 부족한데 최종 보고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보다 질이다. 그러니까 꼭 규모에만 집착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네. 임병태 부시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저도 그 당연히 그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분명히 할 것은 작으면 강한 대학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강한 것에 초점을 좀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또 한 가지 조금 현재의 규모가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국내 대학생보다는 이제 해외 대학생을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해외 대학을 제외하고 본다면 좀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우리 지금 그 포스텍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칼텍 아까 예시는 지나치게 작은 대학만을 좀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정말 좀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 있는 것을 보면 그 대학들은 적어도 2,000명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학부생 1,000명 수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구 영역 보고서에서도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문한 게 있던데 그 레인지가 1,000명에서 2,000명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가장 적은 1,000명을 택했는지 충분히 2,000명 수준까지는 좀 의지를 갖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의 대학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좀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송 의원님은 이 규모나 뭐 부지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물론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규모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래 우리가 대학을 평가할 때 물론 그 정도로 많은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학과 수가 얼마나 많느냐, 거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수가 얼마나 많느냐, 캠퍼스는 얼마나 넓고 건물은 얼마나 많느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지향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부의 방향하고 어긋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 그 학생 숫자야 1000명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작지만 강한 대학의 모토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부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나 2022년을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결국 부지야 차츰차츰 늘려나갈 수 있는 거지만 처음에 그 2022년 개교에 맞춰서 콤팩트하게 시작해도 그래서 내용만 잘 갖춘다면 그것에 우선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강한 대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전에 물론 이제 용역사에서 이렇게 결정하셨겠지만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이렇게 좀 이 방향을 설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글로벌 탑 100 뭐 이렇게 냈는데 요새는 강소대학을 따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대학 인프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규모나 이런 것을 많이 따졌는데 이제는 이제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적소 어떤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소 쪽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좀 추세라고 판단합니다. 전반적인 추세라는 거죠. 장정 교수님 혹시 지스트의 학생 수랄지 뭐 부지 규모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스트와 좀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 규모로서 작지만 강한 대학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예, 지금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거나 아니면 대학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에너지의 전환과 똑같은 교육의 전환과 같은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조례에 맞게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정도의 규모가 얼마냐라는 게 아마 그 생각할 바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기에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해외 대학의 그 예를 들어봐도 아마 이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스트의 경우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학사과정 학생들이 800명이고요. 네. 그리고 대학원생이 1,200명, 2,000명 정도가 2,000명. 됩니다. 교수님은 180명 180명 정도가 정도. 그럼 한 2,000명에 한 180명 정도 비슷한데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이 여론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뭐 대학 규모를 또 줄이거나 더 늘려야 된다 어떤 여론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새로운 기술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학교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 그 한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연구 테마들을 커버하기에는 이 정도의 규모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원린공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원린공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수님이 한 40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학교죠. 그러니까 97년에 아마 시작이 된 거라고 좀 알고 있는데 한 20년 만에 그 전미대학 랭킹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 박사과정이 없는 학교의 랭킹에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런 정도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공대 이제 규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 한전공대가 어디에 들어서느냐 이것도 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주 아니면 전남이긴 한데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아마 광주 전남이 합의한 국유지나 공유지 뭐 추천했던 것 같은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아마 입장이 다 각기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뭐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왜 광주로 와야 되는지 전남으로 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왜 광주로 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대단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전공대를 왜 만드냐? 설립 목적.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광주 전남 지역에 설치가 될 건데
이게 그 세계 최고 대학을 만들려면은 적지라는 것은 정주 여건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 산업에 국한되진 않죠. 우리가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에 ESS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배터리 저장 장치.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서 배터리가 저장이 되면은 이게 자동차도 문화 콘텐츠 여러 타 산업 분야에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의 연구소라든가 다른 연구기관하고 협업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좋은 지역, 또 세계 유수의 교수와 학생이 올 만한 지역이 중요한 것이죠. 문화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국공유지를 얼마나 내놓냐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한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전이 독자적으로 대학을 제대로 만들는 그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시도의 상생을 저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드는데 필요한 적지를 아마 전남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지 우리로 와야 되니까 우리가 뭘 주겠다 뭘 하겠다. 이건 난센스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는 유치는 나올 것이다. 한전이 중심을 잡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광주는 정주 여건이나 또 협업을 하기에 좋은 네트워크 환경, 그다음에 교수나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강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한전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아니죠. 주셨고. 광주가 유리하다는 게 네. 아니라 그런 적지를 잡아내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나주 혹은 뭐 다른 곳을 또 생각하고 계시나요? 왜 전남으로 가야 예, 되죠? 아니 뭐 전남이란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저도 동일한 어떤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그 지금 한전 공대가 이야기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공약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 이병헌 시장도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하 견 관의 지금 그 혁신 지금 그 혁신 도시 이거 클러스터를 좀 완성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2기의 어떤 혁신 도시 완성 이런 지금 목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글로벌 에너지의 어떤 그 인재 어떤 양성을 한다는 이런 필요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전 공대가 그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나가는 어떤 그 차원에서 그 입지 선정이 그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과거 지자체 뭐 선거 때 일부 어떤 지자체 후보들이 이제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한전이 현재 진행 중인 그 영역 내에서 그 에너지밸리 산하견 클러스터 완성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어떤 대학으로서 위상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입지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선정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갈등보다는 이제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전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제 중간 용역 보고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국공유지나 아니면 기개발된 단지 그걸 이제 우선으로 하고 또 양 지자체 간에 이제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이제 사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한전이 지자체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해서 적어도 올 연말이나 아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입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2년 3월에 지금 개교를 하려면 지금 뭐 건설을 하고 있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절대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얘기가 잘 풀려서 양 지자체가 합의를 하거나 하면 그걸 우선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물타기예요. 그게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면은 2022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그 설립을 그때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국공유지 많은 그 한전이 편하게 가겠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한 번 부지를 정하면은 바꾸기 힘들어요.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드는데 그 국공유지가 많은데 많이 써요? 그럼 그런 데다 무조건 세우면 됩니까? 그래서 국공유지라는 것은 그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고려는
버려야 된다. 제가 말씀을 좀 제대로 보태볼까요? 가야 돼요. 예, 네, 예. 부지선정 관련해서 네, 송 의원님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아마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그 두 분 부시장님, 부지사님 말씀 듣고 굉장히 수준 높은 상생 협력을 아마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빛가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된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 전남이 함께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께서 민간공항인 광주공항을 조건 없이 무한으로 합치고, 그다음에 또 김영록 지사께서는 군공항 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준 높은 어떤 상생 협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 분한테 또 그런 말씀을 듣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두 분 말씀대로 부지 선정의 문제는 한전 입장에서 이 한전공과대학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의 모양까지 고려를 하면서 어디가 가장 적지일 것인가라고 선정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데에 대해서 전남도와 광주시, 그다음에 전남도민과 광주 시민들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것이 저희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전력이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말까지는 문제도- 결정해야 최소한 3년 정도 준비를 거쳐서 2022년 3월 개교가 가능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자체의 어떤 합의나 이런 거 없이 한국전력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 입지 선정위원회를 따로 꾸려야 되는 겁니까? 용역 내에서 네. AT커니의 용역 내에서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그룹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그 내에서 네. 꾸려서 거기서 이제 선정 기준과 절차 이런 거 다 정해서 그렇게 선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 최종 보고서 발표할 때 입지도 발표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야죠. 네. 여하튼 두세 달 뒤면은 입지는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입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얘기도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2022년 3월이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광주에 과기원이 있듯이 울산에도 과기원이잖아요. 유니스트라고 부르는 과기원인데, 이 대학의 경우 2002년도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마 그 공약을 세우고 그 대학을 설립하기까지 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2022년 개교가 가능하냐,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송갑석 의원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흔히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울산 과기대랄지 또 광주 과기원이랄지 이런 예를 말씀하면서 뭐 특별법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 TF도 또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도 우리가 토론 중에 나왔지만 한전공과대학은 사립대학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사립대학이라고 하기 힘든 것이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후보 시절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그 주체가 되는 한전이 또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별법에 준하는 혹은 현재 한전법이랄지 전기사업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일부 개정을 해서 한전이 각종 기금들을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창조적으로 한번 고민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 과정이 단축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에 표준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당겨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결국 또 환경영향 평가랄지 이런 식으로 또 산도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기구의 이름을 뭘로 명칭을 붙이든지 간에 범정부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만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한전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청와대 또 정부 또 국회 또 그다음에 양 지자체에서 정말 함께 만드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함께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범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3년 반 뒤에 이제 대학 네. 개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돈 문제, 예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전공대를 설립하려면 설립하는데 7천억 원, 그리고 또 해마다 운영비가 600억에서 800억 원씩 들어간다는데, 이 돈을 한국전력이 마련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그 국가 에너지 산업을 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추구도 소홀함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전이 이제 3개 분기 계속 적자 상황이 있고 또 저희가 사실 1964년도에 수도공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71년도에 이게 재정 부담 문제로 홍익대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뼈아픈 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전이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어디인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정 과제이고 또 지역의 큰 일인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놔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전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자체나 정부도 도와줄 수 있다. 담보를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 이제 부시장, 부지사님 나오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양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좀 이 이른바 예산을 좀 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사립학교 아닙니까? 사립학교여도 국고 지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설립 모델은 포항공대예요. 설립 모델은 포항공대고 설립 방법은 울산 과기원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수도공대에서 그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런데 이거 송갑석 의원이 얘기했던 특별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간다. 그럼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송 의원이 산자위원이신데 아마 역할이 크실 거예요. 그걸 특별법으로 하게 될 때는 사립학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법률적 판단은 우리 송갑석 의원을 통해서 아마 좋은 안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이에요. 포항공대는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이 했어요. 근데 울산과기원은 추진위원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특별법과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간다. 거기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부도 들어가고 양지자체도 들어가고 한전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육부가 학교 설립인가를 빨리 해내라. 이것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추진위원장으로 제일 저희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은 좋은 데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각 부처 차관들이 들어서고 또 우리 현역 의원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속도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지금 법률 문제와 예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 전남도도 했겠지만은 저희는 9월 초순에 이미 범정부 청와대가 다 건의를 했어요. 빨리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추진해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송 의원님 이제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은데 특별법이 만약에 없게 된다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한전공대 설립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이현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또 법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한전공대는 추진해 가되 이것의 지속 가능성은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담보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문제는 분명히 저도 이제 저희 의원실이나 저희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공립대가 아니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법이랄지 또 전기사업법이랄지 이런 것들의 개정 그러면서 현재 기금을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재정적인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국책연구기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많은 R&D 지원이랄지 그런 자금들이 결국은 되면서 그 학교 운영에는 함께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좀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혹시 장 교수님이나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립학교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 지원의 어려움이 이제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과거 지금 현재 사례를 보면 사립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저희도 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노동부 산하에 지금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사립학교 형식입니다. 학교법인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재정 지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지원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산업인력공단법에 이제 그에 대한 지원의 어떤 근거를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사립학교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2022년 이제 개교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촉박한 거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지자체 차원 노력, 이게 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범부처 차원의 추진위원회,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추진지원단,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속히 좀 구성돼서 대학의 어떤 인허가라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면제라든가 그리고 법령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지금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각 밤 10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은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이K KBS 광주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규모, 또 재정 부담 문제, 입지 문제 여러 가지 의견 나눠봤고요. 과연 한전공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고 우수한 교수진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학 총장에겐 연봉 10억 원, 또 대학 교수에겐 연봉 4억 원 이상,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무료, 또 기숙사 무료까지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하면 우수한 교수 또 학생들 유치할 수 있을까요? 예, 그 학교를 바라볼 때 학생들 입장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제 잠재력을 가장 잘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자기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수님, 그리고 동료가 있는 대학교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일 겁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장학제도는 기숙사, 교과의 활동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되면은 실제로 이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여기에 소속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곳을 만들어야만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우수한 학생이냐, 어떤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일일로 세우는 학생, 그리고 학생 선발 제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면은 아마 이게 기존에 있던 대학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한전공대의 교육 철학에 이게 맞는 가장 잘 맞는 인재형을 선발할 수 있는 그걸 만들면은 정말 목표로 하는 융합형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생들 모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미 단장님, 그러면 한전공대에서 이런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외에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시험 문제 잘 풀고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공대가 사실은 입학 시험을 캠프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주말에 2박 3일, 3박 4일 동안 문제 해결형 어떤 조 단위로 짜서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성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뽑는다면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입시 제도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에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연구와 창업 활동에 중심을 두고 또 다른 대학과 그 같이 하는 연합형 대학 이런 모델도 제시가 됐더라고요. 예. 이 모델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장재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연합형 그 대학의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전공대의 가장 차별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100분의 학생이 이제 학부생들이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전공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학부에서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리공대처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캠브리지의 인터프레너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대학교의 모델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원린공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체를 다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린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 40분 정도가 되시죠. 그리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와 똑같은 모델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교들로 보면은 밥슨 칼리지라는 곳이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웰슬리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 미국에서 굉장히 드문 여자 대학교죠. 근데 그 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미 리버럴 아트 칼리지 랭킹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밥슨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 회계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대학교고요. 인터프레너십 부분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린공대에서는 그 공학 기초 교육을 주로 시키고 그리고 그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에는 밥슨 칼리지 그리고 리버럴 아트 같은 경우에는 웰슬리 칼리지와 협업을 하는 그런 게 연합형 캠퍼스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지스트 그러니까 지금 광주과기원이나 한전공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같이 스타트업도 만들고 그래서 어떤 또 창업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지스트에서 그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정말 이게 그 융합형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잘 어레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상생 융합할 수 있는 연합형 칼리지가 만들어집니다. 송 의원님은 한전공대의 미래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전공대가 가장 매력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사실은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만든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매력적인 요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요소는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정재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을 제가 그냥 잘 모르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과 에너지 기술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기술은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 후에 2.3경, 2.4경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융합형 인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신세계는 어느 한 분야만 정통한 인재는 그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융합하고 복합하고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대학 지스트도 있지만 그쪽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한전공과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약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 이병헌 부시장과 부지사님 그리고 그 이단님 순으로 해서 1분 정도씩만 마지막 발언하시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전공대가 중요한 이유가 방금 송갑수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융복합 아니면은 콘텐츠가 안 나옵니다. 에너지와 생태와 환경과
자동차와 ICT 이게 다 결합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각기 따로 놀았던 것을 이렇게 결합되는 융복합,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창의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아시아 문화 전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거였어요. 제대로 지금 작동은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이업종 교류, 이걸 통해서 전혀 다른 콘텐츠를 개발했을 때 그게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기업을 키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공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설립 목적에 입각한 부지 선정 또 개교 준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부지사님. 네. 그 한전공대의 어떤 모습을 좀 기대를 한다면 뭐 저는 그 산학연 어떤 클러스터라는 쪽에 좀 많이 좀 비중을 두고 싶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은 한전 그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그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연구 내용을 바로 그 창업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올림공대가 그 창업을 의무화하고 기업을 운영해야만 졸업한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좀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규모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 1,000명도 되고 뭐 그 상관이 없는데 다만 현재의 한전의 어떤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규모가 설정돼서는 곤란하고 정말 어떤 그 우리 그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최종 보고서에는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전력 입장 들어보죠. 우선 한전공대에 대한 이런 지대한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전공대를 대학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광주와 전남의 어떤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 그래서 이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글로벌하게 변모하는 그런 동인으로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마이케이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는 혁신도시 기업들이 광주로 빠져나가서 나주 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지 말고 공동혁신적 취지에 맞게 나주 빛가람 등으로 지원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의견은 한전 본사는 나주, 또 한전공대는 광주, 산다는 대천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된다. 산학연을 나주로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렇게 두 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5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전공대의 개교는 단순히 대학 하나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대학과 연구소, 클러스터까지 인재 양성과 창업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부지 선정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로 시작한 국토 균형 발전의 흐름을 한전공대 설립으로 이어가려면 한국전력과 정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시사토론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